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제가 한 50분 정도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목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최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실시간 그리고 배치 서비스의 처리 방안,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 기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말은 거창한데 제가 이제 이런 내부 교육이라든지 고객사의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할 때 항상 접근하는 방법은 why, what, how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뉴판이라고 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근 나와 있는 가장 이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화두가 된 기술은 생성형 AI죠. 매일같이 들뜨면 이제 IT 전문 뉴스라든지 이제 온라인 기사 그리고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오늘도 아침에 나온 뉴스들 같은 거 보면 오픈 AI나 아니면 메타 이런 회사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네, 어떤 기술들이 무슨 발표가 있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기술들이 공개가 되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실제로는 그런 기술이 런칭이 되면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B2B라든지 B2C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서비스를 하나둘씩 출시는 하는데 막상 출시한 서비스가 성공했다는 기사는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서비스가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공을 안 한 것일까? 라고 보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덧붙여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들이 왜 그렇게 이제 막상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막상 그렇게 시장에서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출시를 했을 때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접목시켜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했을 때 성공을 하고 막상 이제 성공 실패를 떠나서 애로사항을 겪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제가 50분밖에 안 해서 다음에는 이제 원래 목표는 한 내년 말 이때쯤에 한 2시간에 3시간짜리 한번 할까 하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아키텍처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다음 달 31일 날 엔비디아 양재에서 있는 그 엔비디아 행사에서 또 발표를 하나 하는데 거기선 주제가 LLM이거든요. 근데 그 LLM 행사에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약간 상세하게 좀 다룰 건데 근데 거기는 발표 시간이 더 짧아요. 35분이라서. 근데 그때 이제 오늘도 잠깐 설명드릴 아키텍처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LLM에 대한 기술을 다룰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LLM을 중심으로 해서 뒷단 개발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앞부터 뒤까지를 다 핸들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그냥 표준 아키텍처를 지금 공개를 해드리려고. 근데 이걸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일 겉단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들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어디가 있냐면 넷플릭스와 구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세 가지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업력도 이제 꽤 되죠. 1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다들 IT를 기반으로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이 다 테슬라나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회사가 되고 싶어 하죠. 출발은 미미할지언정 그들이 이제 시작은 다 미미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왜 이제 그렇게 다들 이제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그들도 이제 기술을 다 숨기고 있지는 않거든요.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되게 많은 업체들이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그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다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실제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오른쪽에 가장 이제 최신 이제 외부의 리서치 자료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71%의 기업이 머신러닝하고 AI 기술을 일반 작권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 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현재 자신들의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기술들을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들 기업에 도입하는 게 최적일지 모른 채 왠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왠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것 근데 주위에서 계속 영업이 들어오고 왠지 꿈과 희망을 심어주니까 그리고 뭔가 POC라든지 BMT 같은 걸 해보면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면 왠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뭔가 이제 원사이클을 돌려보면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건 있거든요.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생성형 AI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뭐냐면 콜센터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는 데마다 그냥 한 3, 4분 만에 정리해요. 하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당황하세요. 왜 갑자기 LLM 가지고 콜센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또 얘기도 길게 안 하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냐고. 그럼 제가 친한 고객이면 길게 설명해요. 한 2~3시간 뒤에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좀 피곤하거나 상대방이 좀 저를 피곤하게 하면 짧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끝내요. 할루시에이션 때문에 환상현상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콜센터 같은 경우가 B2C잖아요. B2C면 기업 입장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 콜센터를 병원에다가 전송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가 그 기존에 A라는 병원이 있으면 A라는 병원을 기존부터 다녔던 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병원을 처음 초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기존부터 다닌 사람들은 근데 그 회사가 약간 그 병원이 IT를 좀 아는 회사면 그리고 LLM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약간 리스크를 아는 회사면 기존에 있던 환자들한테 이용 약관이라는 걸 좀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환상현상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초진하는 우리 병원을 한 번도 안 다니는 회사들 미리 약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LLM을 가지고 콜센터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전화를 했는데 그 할루시에이션으로 발생했던 정확하지 않은 응답이 나갔을 때 환자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 병원의 안내를 가지고 그 병원이 콜센터가 주는 응답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답이 아니고 잘못된 답이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까요? 병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근데 병원이라는 거는 금융보다도 신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병원 그 환자는 진료도 한 번 안 받아봤는데 콜센터에서의 신뢰가 깎인 거 그 하나만으로 그 병원을 안 가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병원은 비즈니스가 그 초기 단계부터 무너지거든요. 금융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가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은 인공지능 가지고 콜센터 만들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또 반문해요. 아니 LLM 가지고 만들지 말라 그랬지. 콜센터를 누가 콜센터를 AI 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나요? 라고 저는 반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시장의 IT 기술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편적인 예로 들면 이런 거 오늘 좀 여기가 네이버지만 한편으로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제 구글을 치면 구글의 대표적인 예가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서비스가 현재 글로벌하게 제일 잘 팔리는 AI 챗봇용 그 개발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거는 LLM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구글도 요즘에 다이얼로그 플로우 판매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벌텍스 AI를 팔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한 응답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 유연한 응답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걸 보여주면 만약 그런 걸 챗GPT로 한다 그러면 더 유연한 응답을 보여주니까 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은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로 원사이클을 딱 돌아버리니까 도입을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시장에 그거 가지고 본사업을 해서 출시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원래 정해졌던 시나리오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응답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LLM의 장점,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응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즘에 떠오르는 기술이 있죠. 그게 뭐냐면 RAG 기술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RAG라는 기술과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기술과 얼마만큼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잘 시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얼마만큼의 할루시네이션이 해결되는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파일럿까지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시장에 서비스를 만들어 출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본사업 이후에 딱 목돈을 들여서 본사를 런칭을 했는데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더라도 완성을 못 시키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AI나 ML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제약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테슬라랑 그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이런 거를 알고 출발하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기술에 대해서 보수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수적이라 하냐라고 하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그 테슬라랑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아키텍처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는 이제 태그 블로그를 계속 지금도 하거든요.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코어가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인 플랫폼은 이제 그 운영 환경은 아마존을 쓰고 있고요. 아마존에 있는 AMR이라고 하는 하드 플랫폼을 쓰고 있고 지금도 이제 코어 DW는 하드웨어예요. 왜 그 하드웨어를 쓰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제 거기 머신 플랫폼은 도조라는 걸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걸 위주로 보시니까 도조를 이제 슈퍼컴퓨터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용도를 머신러닝 용으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원래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도조의 용도는 머신러닝 용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분석 용으로 원래 슈퍼컴퓨팅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수많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원래 하둡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구글에서 맨 리듀스라는 논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둡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자체를 구글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현존하는 모든 스토리지 기술 중에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IT적인 원론적인 기술은 구글이 원탑인 거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기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DW 기술은 빅쿼리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저도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빅쿼리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했던 이제 데이터 기반의 AI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회사들은요. 실제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반 기술에 거의 올인을 했어요. 거기다 올인을 해놓고 나서 머신러닝하고 AI에서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요. 그거를 그냥 시장에는 되게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나왔다 사라졌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되게 중심적인 되게 강력한 코어 데이터 플랫폼의 일종의 플러그인처럼 테스트식으로 뗐다 붙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장에 출시했을 때 리스크 분석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는 앞단을 신경 안 쓰세요. 앞단을 신경 안 쓰고 끝단만 봐요. 이거 시장에 출시 가능해? 이거 당장 시장에 사용자들 써볼 수 있어? 끝단부터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더 쉽게 얘기하면 UI 단부터 본다고 할까요? 앞에서 1년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걸로 콜센터 만들 수 있어? 이걸로 예를 들면 금융 추천 상품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로 업무 생산의 향상형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거 만들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다른 쪽에 전문하다 보면 이제 요청드린 아이디어 같은 거 같이 개발하는 거 보면 인사평가 시스템 같은 거 LLM으로 만들면 좀 재밌는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어? 오히려 끝단에 아이디어부터 실발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끝단부터 올라가면은 기능 개발은 쉬워요, 솔직히. 기능 개발 자체는 쉬운데 그게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참 뒤에 이제 판단을 하시죠.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이거 안 되겠다 접자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IT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제 그 되게 기업의 규모가 큰 회사는 이제 퉁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컸습니다 하는 회사는 막상 딱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 봤을 때 그런 일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게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되어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넷플릭스 테크블로그 같은 게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넷플릭스는 코어 DW가 하드보로 되어 있고요. 이게 넷플릭스는 처음 단계부터 코어 설계를 할 때 얘네들은 아예 베이스를 딱 무종속으로 컨셉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하드보로 잡아놨고 얘네들은 무조건 코어를 하드보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하드웨어를 분산 처리를 할 거 만들어 다음에 하나의 이제 실제 제품명으로 다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부터 뭐 빠른 신문들은 재작년 이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많이 파일럿이나 이제 POC 하시는 제품들이 유명한 게 스노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나 아니면 데이터독이나 뭐 이런 제품들 아니면 뭐 여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스나 파스 플랫폼들 많이 이게 쓰고 계신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자체를 DW나 데이터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플랫폼으로 출발하게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거를 그냥 하드를 코어로 놓고요. 그걸 그냥 마트로 써요. 예. 거기를 출발지는 안 써요. 그래서 DW 뒷단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를 하드로 쓰고 그 뒷단을 스노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나 데이터독이나 이런 식으로 그걸 마트 형태로 쓰는 거예요. 써보고 거기 자체의 목적성 이해가 좋잖아요. 시장에서 이런 장점으로 내세우니까 거기 그 자체만의 크롤링 기법이라든지 필터링 기법이라든지 무슨 걔네들만의 분석 기법이라든지 걔네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뭐 장점이라든지 효율성이라는 이게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담고 있는 로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에다 붙여놓고 플러그인 형태로 붙여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고 나서 효율성이 있으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과 동시에 병렬을 다른 것도 해봐요. 직접 그거 비슷한 것도 직접 개발도 해봐요. 스파크를 쓰던 자바로 만들던 파이썬으로 만들던 아니면 시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써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왜? 코어 DW는 자기가 이런 하드브로 무종적인 하드브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솔루션 벤더들이 한테 이게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신에 넷플릭스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에 보시면 메타캣이라고 해야 되는 저게 뭐냐 하면 저게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솔루션, 오픈소스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가 저럴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단순히 하드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구글도 그렇고 외부에서 데이터라든지 AI나 머신러닝 되게 잘하는 회사들은 데이터 거버넌스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특히나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중에서 표준화라든지 메타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중에서 특히나 표준화,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이쪽 영역에 대해서 되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뗐다 붙였다가 잘 유연하거든요.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레고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레고 블록만 있으면 레고도 다 어떻게 보면 다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용도별로. 그 규격화된 이제 블록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우주정도 만들었다가 자동차도 만들었다가 집도 만들었다가 사람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넷플릭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예전부터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시장의 이런 데이터들은 비디오 시장에서 이런 영상이라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이게 나중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다 일단 긁어내는 거예요. 다 긁어낸 다음에 이걸 일단 하드웨어란 거에 다 때려넣어요. 자기들 데이터 외워왔어요. 다 때려놓은 다음에 이것들 어떻게 쓸지는 나중 문제지만 일단 다 모아요.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활용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이런 제품이 유명하대. 다 소개받잖아요. 자기들 공부하고 다 붙이는 거예요. 괜찮으면 써. 괜찮다가 얘네들이 갑질하네 빼. 근데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까. 근데 활용해봤는데 활용 기법은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럼 이거 내재화 가능해?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게 있으면 시장에 또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 쪽에 테크블로그를 많이 참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는 하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구글의 방식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구글이 지금 그 머신러닝하고 AI를 잘하는 이유가 구글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AI랑 그 머신러닝을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구글하고 같이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구글은 이제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그 검색 엔진을 검색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 진짜 잘했던 게 뭐냐면 분산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맵 왼쪽에 보시면 저거 나중에 다 검색하시면 논문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맵 리듀스라는 논문을 공개를 합니다. 저게 이제 맵 리듀스라는 논문을 공개를 하고 저 맵 리듀스라는 기법을 가지고 당시에 야후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했을 텐데 야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만든 거예요. 하드웨어를 만든 거고 그 하드웨어 구글이 봤을 때는 야 이거 가지고 그거밖에 못 만들어서 구글이 자기들의 이제 스토리 기술을 오픈한 게 이제 빅테이블이라는 기술인데 그건 솔직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아무튼 구글은 이런 왜냐하면 구글의 검색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에 퍼져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컬러링한 다음에 그걸 검색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및 조회 기능을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그런 데이터 기술, 처리 기술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이 막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나오면 구글은 걔네들은 다 패스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온갖 정보가 다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구글 쪽에서 아시면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드론 테스트 많이 하는데 그 공공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제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이제 시장에 풀어놓는 API로 REST API로 풀어놓는 기술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런 기업이라든지 기관에도 이런 공공 데이터 셋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구글에서 빅쿼리 같은 데서 다 받아서 다 제공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자기들이 그런 데이터를 직접 또 다 이제 보관도 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시장에서 재밌는 알고리즘 나오면 직접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기술이 많아요. 다 데이터가 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끝단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나중에서 이제 사고를 쳐서 나중에 후회를 할 때 구글 같은 데는 그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시켜놓고 그냥 이거를 써먹든지 못 써먹든지 일단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이디어를 떠나서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돌려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끝에서부터 올라왔을 때는 장점은 하나 있거든요. 최저가가 그냥 돼요. 기능 구현으로 기반이 되니까 앞단의 DW 입장에서 가면 뭐가 되냐면 기능 구현에서 이제 전제가 되니까 DW 기준에서의 데이터의 기준이 필터링할 기준이 다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보여줄 데이터나 분석할 데이터의 기준이 딱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의 기준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DW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비 데이터의 기준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근데 막상 여기서 머신러닝이나 AI 쪽 해보신 분들은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건데 실제로 머신러닝 AI과 AI 쪽에 제대로 이렇게 돌려보면 가비 데이터라는 건 솔직히 없어요. 예를 들면 수치 데이터에서 만약에 그 시간 데이터 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가 디테일하게 어퓨러시 작업 치다 그러면 단순하게 초 데이터만으로 부족해요. 나중에 밀리세컨드 이상의 나노 타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스토리지도 비용이니까 디스크 사이즈 못 누려 SSD도 비싸다고 막 샌디스크 달라고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량 무조건 줄이래요. 돈 들어간다고. 그리고 요즘에 그 DW급은 DW로 쓰는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100기가 늘린다고 치면 50대로 구성되는 클러스터야. 이러면 100기가 50개를 사야 되니까 재무팀에서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DW 레벨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데이터를 끊어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DW 제가 이제 컨설팅하러 들어가면 다 끊어져 있어요. 특히나 타임 데이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되게 디테일한 분석을 해놔야 되는데 못 해내요. 기준치가. 그래버리면 개인화 정보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버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냥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아니면 기톱 같은 데 있는 알고리즘 그냥 딱 룰이 정해진 거 돌려볼 때는 그 정도의 딱 정해진 규칙이랑 구조를 가지고 돌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기업에서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면 모든 회사가 돈을 다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회사마다 다 만약에 똑같은 금융업을 하고 똑같은 저희도 IT 회사를 하지만 회사마다 돈 버는 딱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돈 버는 이제 노하우도 다르고 기업마다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듯이 이제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실제로 어퓨런시를 올리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경쟁사와 다르게 소비자를 이 시스템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또 다른 가치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뭔가 가중치를 입히기 위한 뭔가의 가비지가 아닌 값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 모르잖아요. 그래도 원래 DW는 최대한 많은 진짜 그 라이브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에서부터 판단해서 기능부터 추가해서 올라가게 되면 DW가 대부분이 필터링 값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가보면 되게 제가 울고 있어요. 항상 가보면. 그래서 죄송한데 그럼 앞다음부터 이거 다시 크롤링 하실 때 이거부터 그냥 받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전쟁이 한 번 나요. 왜 그러냐면 로우 데이터를 쏴주는 쪽에서부터 이제 하면 이제 밴드위스부터가 이제 이슈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보안 이슈가 걸린다거나 그게 해결이 됐을 때 이제 DW에 이제 앞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문제, 그러니까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100기가만 늘려야 되는데요 라고 처음에 쉽게 얘기했는데 100기가를 갑자기 10대를 사야 되니까 갑자기 50만원짜리 10대네 5천만원이네 없는 걸로 합시다. 다른 거 우리 다른 프로젝트 그거는 다른 프로젝트 하나 돌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괜히 이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테슬라로 얘기를 가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 AI나 머신러닝 잘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회사예요. 어떤 데이터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나라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둘째 대기업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테슬라랑 이제 몇 년 차이 안 난다는데 저는 동의는 못하고요. 지금도 뭐 폭스바겐 같은 데도 그렇고 BMW나 벤츠 같은 데도 1년에 수조에서 수십조를 쓰지만 뭐 아직도 이제 테슬라의 FSD를 지금 못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같은 경우도 앞에다 제가 최근 기사라든지 앨런 머스크 얘기를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데이터 자체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도조 얘기를 앞에도 잠깐 드렸지만 최근에도 도조 얘기를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도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습을 위해서 GPU도 필요한데 그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머신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더 도조를 개발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발주자들이나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받고자 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저장을 시킬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걸 한다고 치더라도 그 데이터를 테슬라급으로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못 해봐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있어야 수많은 시장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어떤 알고리즘도 내부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돌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말씀 3개 업체는 머신러닝하고 AI를 기업에서 나중에 쓴다는 것 전제로 진행을 할 때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우리가 속된 말 이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헛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 헛짓거리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데 리아키텍처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포함한 앞단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플랫폼 영역에 대해서 리아키텍처링이 벌어지면 전체 틀이 깨지거든요. 그래 버리게 되면 진짜 전체 영역 전체가 완전 뒤엎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거는 이제 그 세계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그래서 분산 데이터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부터 개발을 한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DW부터 집중을 해가지고 코어 DW에 아예 집중을 해버린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출발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용 머신러닝을 개발하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아예 자동차 아키텍처 자체도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아키텍처를 쓴 게 아니고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걔네들은 앨런 머스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아키텍처 자체도 아예 제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표정을 보니까 되게 어두우신데 밝은 얘기로 가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들이 들어보면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있을 건 회사도 그렇고요. 저도 위에 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고요. 이게 아무리 이제 올바르게 가자라고 해도 솔직히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하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하드비 기본 클래스 구성한다고 해도 하드 기술 자체가 구현하기가 힘들고, 요즘에 하드 3.0을 한다 그래도 설치는 쉬워도 이제 기본 클러스터 구성하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초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대체 기술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몽고 같은 거 쓰기 좋고 엘라스터치 같은 거 쓰기 쉽고, 그리고 저도 하드 비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DW를 어떤 솔루션 쓰느냐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쓰고 있는 기술 자체를 바꾸실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바꾸실 필요는 없고 컨셉이 중요한 거거든요. 컨셉이 중요한. 그래서 어떤 컨셉이 중요한 거냐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할 수 없는 것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일단 구분해내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기업은 성장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해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할 수 없는 거는 과감하게 지금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야 되는 거고, 지금 해서 안 되는 과감히 쳐낸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세이브된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데이터 플랫폼이나 데이터 마트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컨설팅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다녀보면 고객사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머신러닝용에서 갖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딱 보면 웨어하우스라고 저희한테 소개를 하는데 웨어하우스가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마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웨어하우스로 저희한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이 구조라든지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게 마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차라리 이거를 마트라고 인정을 하고 앞단에 더 많은 일을 앞으로 향후에 하기 위해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너무 종속이 심하니까 이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파일럿을 여시고 그거를 위해서 앞단에 웨어하우스를 승으로 웨어하우스를 만든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더 강점을 살리기 위한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의 역할을 딱 아예 픽스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앞에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에이지 자체를 단순하게 딱 그때 뭐 해봤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고, 기업의 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없는 것, 지금 해서 안 되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과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업에 도입할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말로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게 표준적인 그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머신러닝 포함됐을 때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런 케이스예요. 위에서 빨간 박스 2개인데, 예를 들면 저 위에 것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편하게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DW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하게.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강제적으로 DW를 썼을 때는 한편으로는 되게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가 성능이 느려요.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강제적으로 DW를 쓰시게 되면 실시간용으로 내가 만약에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실시간 순수하게 완벽한 실시간 처리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하나가 걸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장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풋겐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을 CSP가 가져가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숨겨진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법과 제도 때문에 내가 온프렘으로 내린다거나 하이브리드 구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그걸 온프렘으로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술 종속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를 나중에 아까 자꾸 이제 제가 기능적으로 끝단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를 얘기를 하고 드리는데 시각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또는 LLM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올렸을 때 예를 자꾸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데이터 마트나 웨어하우스를 딱 만들어버렸을 때 특히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웨어하우스를 딱 만들어버리시면 나중에 웨어하우스 자체가 실제로 데이터 구조를 딱 뜯어버리시면 데이터 마트 형태가 됐어요. 되게 정형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계속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그 데이터 자체가 나중에 깔끔하기는 되게 깔끔한데 문제는 실제로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은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버려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앞단을 다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자료는 나중에 다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1분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오늘 처음 공개드리는 내용인 거고 LLM 같은 거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시장에서 LLM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뒷담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챗GPT 가지고 작년부터 많은 거 하고 있고 지금 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이 아르키텍처만 설명하려면 한 2-3시간 해야 돼서 짧게 요약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제대로 갖춰가지고 돌리고 싶으시면은 뭘 갖춰야 되냐면 크게 3개 요소를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플랫폼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냐면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 플랫폼을 파인 튜닝한 데이터 플랫폼이 뭐냐면 파인 튜닝을 하는 이유는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한 파인 튜닝 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인 튜닝을 한다고 데이터 셋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도 할루시네이션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 결과가 항상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항상 형상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마트 1, 2, 3 이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게 로우 데이터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원천 데이터 수준으로.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개인화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버전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별로 파인 튜닝을 걸어서 여러 가지의 LLM을 파인 튜닝된 LLM을 버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LLM 버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형상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LM 같은 경우도 버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파인 튜닝을 그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파인 튜닝의 결과가 항상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히스토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형상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추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엔 아마 대부분 이런 거 LLM하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잘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GPT 같은 거 돌리실 때는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거 서비스로 그냥 토큰 같은 거 써가지고 하시니까 그냥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해외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거나 실제로 쓰는 게 GPU 팜 같은 거 이용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퍼블릭하게 돌려버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게 아직 그 오픈 AI나 이런 업체들이 제공을 잘 안 해줘요. 예, 왜냐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챗 GPT에서 파인 튜닝 서비스를 쓰면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그냥 챗 GPT 돌리는 것보다 4배가 비싸요. 네, 요즘은 가격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해외라든지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좀 저처럼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꾸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하거나 온프레임으로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돌릴 때 또 이런 식으로 SLM이나 LLM 같은 거를 파인 튜닝하면서 또는 RAG 기술 같은 거 쓰면서 이런 형상 관리하고 이렇게 돌릴 때 보면 필요한 게 GPU 팜이 필요하거든요. 용도마다 GPU 리소스를 팜화 시켜 놓고 나서 그 되게 슬라이스 그 GPU 리소스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MLOPs라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3가지 기술이 크게 필요한데 전체 흐름은 이제 되게 개론적으로 제가 압축시켜놨는데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오늘 주제인 실시간성이나 배치성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제가 왼쪽 상단에 박스를 쳐놓은 그 각종 정보 수집 프리프로세싱 DW를 하는 저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3개 업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기 영역을 최대한 자유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자유도를 높여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대해서 야 우리 회사는 저 부분을 무조건 뭐로만 처리해야 돼 이거를 선언을 강제로 안 시켜놨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기는 무조건 특정 솔루션을 써 무슨 솔루션을 우리는 써야만 해 이런 식으로 강제를 안 시켰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강제를 썼어요. 어떤 걸 쓰냐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걸 잡아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 우리는 표준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게 표준화를 위해서 이런 표준화는 지켜 딱 이렇게만 한 거예요. 형태만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파이프라인 자체가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파이프라인 자체를 특정 솔루션이나 플랫폼으로 아예 강제화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박스친 영역을 포함해서 아예 BI 직전 영역까지를 아예 파이프라인을 고정화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기간도 짧아지고요. 유지 보수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인력도 적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앞에서 엄청나게 설명드렸던 머신러닝하고 AI용으로 성공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시장의 변화라든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하더라도요. 그 기술의 종속이 완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그냥 배짜리로 배를 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이저 빅밴더 3개사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코어 기술 자체는 특정 솔루션의 종속을 안 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드를 안 버려요. 하드는 지금까지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을 쓰면. 그래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좀 징한 게 지금도 걔네들은 블로그에서 임팔라 얘기 안 해요. 임팔라도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임팔라가 저희가 세션 2에서 제가 초반에 설명 잠깐 드릴 건데 그 원래 그 하둡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 정형 분석할 때 기본으로 이제 쓰는 에코가 하이브인데 하이브도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면 그 하둡을 되게 초고속으로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 임팔라라는 게 있는데 그 임팔라를 원래 과거에는 제대로 세팅해서 쓰려면 클라우데라 하둡에 있는 임팔라를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상용으로 써야 돼서 좀 비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싫다 이런 애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는 그 프레스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프레스토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도 프레스토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아파치 임팔라 같은 게 또 이제는 무료로 편하게 지금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하둡 같은 파스 쓰면은 임팔라 그냥 클릭하면 깔려요. 그냥 무료로 무료는 아니죠. 파스가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초고속으로 돌려버리면 돼가지고 그런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로 예를 들면 이제 코어가 그냥 하둡이란 게 그냥 HDFS 그냥 저장소거든요. 저장소다 보니까 세션 2 얘기를 미리 잠깐 해드리면 대부분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모르시는 게 뭐가 있냐면 하둡에다 데이터를 넣고 뺄 때 뭐 스팍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요거 다음 세션에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냥 자바로 데이터 넣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JDBC로.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임팔라 JDBC 써서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한테는 그렇게 넣는 거예요. 스팍 필요하면 스팍 쓰고요. 나이파이 필요하면 나이파이도 넣고요. 카프카 필요하면 카프카도 넣습니다. 카프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한 불과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또 재밌는 데이터 시장의 기류가 있어요.
전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터넷 뒤지면 전처리 기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카프카거든요. 저는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대회에서 강의하거나 자문학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시스템 직접 구현해 드릴 때, 저는 카프카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많이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제가 만든 대기업에 돌아가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저는 카프카 안 써요. 안 쓰고 네비덴큐 쓰거든요. 메시지 큐는 전 네비덴큐 쓰고요. 뒷단에 그 전처리가 필요하면 차라리 딴 거 써요. 뭐 이유가 다 있어요. 카프카 필요하면 카프카 쓸 때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카프카 자체를 되게 만능으로 생각해서 카프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알고 쓰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종속돼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방식은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방식을 지정해 놓고 돌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최신의 트렌드는 웨어하우스의 형태만 지정해 놓는 거예요. 웨어하우스는 컨셉을 딱 정해놔요. 우리는 표준화된 어떤 룰만 정해놓고 나서 가고, 나머지 전처리나 후처리나 데이터 마트나 활용 영역은 다 풀어놓고요. 알아서 써라 해요. 대신 거버넌스만 지켜라. 그러니까 왜?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러니까 리아키텍처링 할 일이 부분 생기는 게 아니고 전체를 뒤집어 엎을 일이 생기는 거고, 그 뒤집어 엎을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웨어하우스 영역이 걸려버리고, 그 웨어하우스를 건든다는 게 아예 데이터 구조까지 건드려져 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는 제가 오늘도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외국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가 지금 되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 리서치 조사인데, 외국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이 왜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왜 힘들까를 계속 조사를 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에서 뭐냐면, 기업에서 표준화하거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솔루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되게 이게 뭔가 내부에서 협의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제품 하나 도입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도입해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마무리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설계할 때 어떤 절차 따라가면 돼 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정리를 이제 순서대로 전체 큰 맥락에 해놓은 거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한 몇 달 해야 되는 거라서 쉽게만 풀어놨어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배치 영역이니까요. 이제 중간 영역이 빨간색 빠진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얘기하는 거 다 잊어도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도를 확보하셔라. 뭐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잡힌 상태예요. 체계를 잡은 상태에서 자유도를 확보하시되, 그 자유도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앞에는 무조건 전처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완전히 순수하게 실시간 처리를 하고 싶어, 데이터 분석이 됐건, 그러니까 아니면 머신러닝 처리가 됐건,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앞에 맞춰도 돼요. 그래서 앞에 그 채널이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실시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처리할 때 썼던 로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하고 나갔던 결과값을, 그 다음에 그런 값들을 웨어하우스에 넣어도 돼요. 이거는 내부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내부에서 담당자들과 조직원들과 임원들과 업무적으로 정의해서 룰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것도 데이터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거버넌스만 가지고도 몇 년씩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유도를 잡는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자유도를 잡는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유도 속에서 체계를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돼야 실제로 요즘처럼 머신러닝이나 AI 기술 쏟아져 나갈 때 즉각적인 대응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나 구글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회사가, 걔네들이 업력이 1년 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된 회사고, 걔네들이 또 특징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걔네들이 아키텍처 갈아엎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 갈아엎는 이유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근데 이런 얘네들이 얘기를 숨기고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걔네들 테크블록에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머리 아프거든요. 관심이 없어. 왜냐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당장 뭘 해보고 싶은데 결과를 내고 싶은데 솔루션 사면 될 것 같으니까 되게 되거든요. 기능 구현은 되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것만으로 비즈니스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언제 이제 시장에다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잘 안 들으시다가 이제는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설명을 이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한 거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이 아키텍처도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 첫 공개를 한 거고, 이제 10월 31일 날 저희가 그 양재 엘타워에서 이제 엔비디아 행사에서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행사가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행사가 무료고 밥도 주더라고요. 이게 전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올 때는 한 600명에서 1000명 오는 행사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제들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제 거 안 들으셔도 되니까 다른 분들 거도 기존의 국내 LLM 행사들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전 거부터는 좀 LLM 관련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LLM들은 업체 홍보라든지 솔루션 홍보들이 위주였다면 이번 행사는 되게 기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이제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고 하는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튼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요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그 앞에 보시는 제목과 같이 임팔라 JBC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기법인데요. 이걸 왜 저희가 발표 주제로 잡았냐면 앞에 세션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실시간하고 배치 처리에 있어서 최대한의 많은 자유도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말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나 사례로. 그래서 그 실예로 저희가 이제 하둡을 잡았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하둡 쪽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하둡화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둡을 만약 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듣자마자 경기 일으키세요. 아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 하둡 1.0부터 쓰신 분들은 설치부터 경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둡 2.0 이후부터 쓰신 분들은 설치에는 부담 없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경기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스파크라든지 뭐 이런 거, 스톰이라든지 요즘 스톰은 안 쓰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진짜 살면서 진짜 한 번도 남들은 못 들어보는 그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남들은 자바 하나만 가지고도 막 10년 20년 먹고 사는데 이 스파크는 뭔가요?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갑자기 스파크 좀 한다 그러면 그걸 돈이라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돈도 많이 안 줘요. 근데 짜증나죠. 근데 이제 또 막상 스파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석 부분에 딱 들어가면 이게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니까 정형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이제 상형2는 안 붙여주고 그럼 하이브를 써야 됩니다. 하이브는 느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욕을 합니다. 느리다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토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스파크 한다고 짜증나는데 프레스토를 써야 되는데 프레스토 근데 프레스토는 제품이 알면 다행이죠. 근데 모르죠. 네, 저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연이 닿아갖고 알면 제가 알려는 주는데 연락 온 사람이 거의 요즘엔 없죠. 그 얘기는 요즘에 국내에서 하둡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돌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하둡 쓰는 사람이 극히 일부가 돼요. 잘 쓰는 사람은 진짜 잘 쓰세요. 대표적으로는 삼성 같은 데는 옛날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션 목적이 앞에 말씀드린 이게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AI 같은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 앞에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머신러닝에 대한 예를 들면 챗GPT다, 라마다 아니면은 무슨 요즘에 이제 뭐 구글이면 바드다 아니면 뭐 구글이 엊그제도 나왔죠 뭐 제임이다 아니면 벌텍스 AI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기술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건 앞서는 얘기 드렸지만 그런 AI나 ML 기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앞단에 데이터 플랫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내가 검증도 해봐야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튜닝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앞에 데이터 플랫폼이 다 갖춰져 있을 때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플랫폼이 유연하지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머신러닝 엔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딱 활용성이 그냥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앞대는 되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유로운 거에 좀 예시 좀 보여줘 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데 그 자유로운 것도 그냥 일반적인 자유로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업들이 고려해야 되는 게 무종속, 그 다음에 유연함, 그 다음에 내재화, 이 세 개가 필수거든요. 이래야지 나중에 기업이 IT를 하는 이유가 뭐 좋게 말하면 업무 생산성이 향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기업에서 IT를 하는 이유는 다 돈 벌자고 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업이 IT를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해서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운 좋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 기술 같은 거를 막 쓴다고 했을 때도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걸 계속 현행화를 시키고 계속 그걸 튜닝을 해놔야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근데 그게 종속이 세면 셀수록 유연하지 않을수록 내재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벌어들이는 돈이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의 주머니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특히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할 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루는 기술이 그래서 하둡을 쓰고요. 그리고 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제가 오늘 제 소개드리는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하둡에서 데이터를 전처리나 후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스파크로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스파크라는 오픈소스를 쓰시는데 실시간 하시는 스파크 스트리밍 쓰는데 솔직히 싫고요. 그래서 그냥 자바, 저희는 그냥 자바 했습니다. 자바에서 그 임팔라 쓰고 임팔라의 그 클라우드라 임팔라 JDBC를 그냥 제공을 해요. 임팔라 JDBC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그 자바에서 그 MySQL이나 PostgreSQL이나 오라클 DB 그냥 커넥션 풀 선언해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선언하고 그냥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똑같이 선언해가지고 하둡에다가 데이터 그냥 실시간 데이터건 배치식이건 집어넣고 해서 분석하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 부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필드 가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하둡 같은 거 구성할 때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하드라고 되게 좋은 서비스 있거든요.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쓰는데 써주시면 감사하죠. 저희 통해서 쓰면 진짜 감사하죠. 네. 우리 구글 클라우드인데 AWS인데 저희 찾아오세요. 저희가 잘해드립니다. 저희가 파트너는 아니지만 잘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 컨설팅이라도 잘해드립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식 써도 되게 좋아요. 자유도가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만든 아파치 빔 같은 거 써도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많이 세미나 했을 때는 나이파이 같은 것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썼을 때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기존에 있었던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을 썼을 때의 장점은 그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 에코시스템마다의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러닝 커브를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기업이. 그리고 조직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쓰시는 게 제일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 이런 거 싫고 그냥 자유도를 가지고 내재화시켜도 그냥 풀로 가겠다면 이거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니까 어떤 게 근데 이거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어떤 게 나아? 그러면 그냥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컨설팅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문 같은 거 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연락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돈 되나? 안 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 악당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키텍처 되게 심플해요. 왜냐면 겁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보여드리는 거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제가 구현을 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 크게 보시면 초록색 박스 영역은 퍼블릭 영역이고요. 빨간색 영역은 저희가 프라이빗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설망이고요. 그래서 퍼블릭 영역에는 저희가 그 버추얼 머신 한 대에다가 로우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워드프레스에서 로우 데이터를 발생시키게 해놨고요. 그 로우 데이터가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플러그인 하나 설치해놨는데 그게 이제 워드프레스가 자체적으로 그 MySQL 쓰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이 계속 데이터를 쌓아요. 유저 액티브 데이터를.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처리기를 자바로 만들어놨는데 그 임팔라 JDBC를 써가지고요. 그럼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바 스프링 부트 써가지고 아파치 톰캣으로 이제 웹 서비스로 이제 구현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따가 저희가 시험 다 해드릴 건데 그걸로 하둡에다가 이제 실시간 또는
그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하드에다가 데이터 그대로 넣는 거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하둡이라는 서비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자료 단위 다 공유 드릴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시거나 댁에 가셔가지고 이런 거 직접 테스트 해보고 싶으실까봐 저희가 구현 절차라든지 나중에 마지막 장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다 넣어드렸거든요. 소스는 공개될지 말지는 고민인데 아무튼 구현 절차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VPC 만들고 서브넷 만들고 워드프레스는 전처리 VM 그냥 깔아 VM이나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 클러스터는 파스인데 파스가 보시면 그러니까 두 단계예요. 왜 두 단계냐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하드 같은 경우의 특징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하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만 썼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용량이 확장이 필요할 때는 이게 클러스터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하면 수평적으로 다 같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하드 같은 경우는 같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같이 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블록 스토리지를 굳이 계속 안 늘리고 좀 속도가 많이 안 빨라도 되고 자주 안 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으로 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하고 하드 플러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ACG라고 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일종의 파이어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네트워크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보안형을 구성해주면 이제 이런 데모 환경이랑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현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이제 기술팀의 이종영 매니저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크래프트의 그 기술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영 매니저입니다. 앞에서 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서비스 명세서고 저희 이제 데모 시스템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구성인데 그 비정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파스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하드를 사용했고 저희 그 전처리 로우 데이터 발생이랑 생성기랑 전처리 부분을 이제 네이버 버추얼 네이버에 제공하는 서버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로우 데이터 발생으로 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워드프레스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이 정 데이터들이 저장되기 위해서 MySQL에 계속 실시간으로 저장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짰기 때문에 자바랑 톰캣 서버이기 때문에 톰캣으로 이제 여기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하드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호시 시스템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클라우드 분석 서비스고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환경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는 구성 서비스들을 되게 설치할 때 간편하게 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파스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서비스 운영 중에 필요시에 시스템의 유연한 확장과 축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워드프레스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픈소스 기반관 그 설치형 블로그고요. 이거 데이터 발생기로 저희가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여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기 로그가 수집되면 바로바로 그 연동된 그 MySQL DB로 바로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저희가 구현한 그 전처리기에 대한 구성도인데 일단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저런 라이브러리, 그 JDBC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서 데이터 사이트, 워드프레스에서 수집된 저 MySQL DB를 바로바로 거기서 셀렉트한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임팔라 JDBC
데이터 라이브러리로 이제 하둡에 임팔라 DB로 커넥션해서 거기서 바로 크리에이트하고 인설트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4바 스프링 부트 메이븐 빌드와 같이 톰캣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 빌드 배포가 가능한 구조고요. 그리고 클라우데라 임팔라 그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개발자에게 익숙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고, 그리고 초고속 적용 데이터 분석 처리 서비스 임팔라를 원하는 단계 전처리나 후처리에 언제 원하는 데다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구현한 그 웹 UI 쪽 표면이고요. 박스 칠 부분이 기존의 그 JDBC 커넥션하는 부분이랑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선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기능별로 버튼을 나눠놓은 건데, 임팔라 DB 생성을 누르면 그 데이터 정형화하기 위해서 임팔라 하드 쪽에 임팔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생성 버튼 누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할 테이블들을 하나씩 생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버튼을 2개로 나눴는데, 위에 거는 이제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전송되게만 구현해 놓은 거고, 아래쪽은 그 주기적으로 계속 데이터 전송되게 만들어 놓은 버튼입니다. 앞에서 계속 또 많이 설명드렸는데, 클라우드 하드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슈랑 임팔라를 사용해서 쉽게 보기도 쉽고, 그냥 일반 그 셀렉트나 쿼리 하듯이 저기서 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제 분석도 가능하고, 나온 결과값으로 큐에서 이런 그 그래프나 차트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